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그동안 이론 공부하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셨죠? 자,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의 이번 시간에는 마무리 특강 중에서도 제2과목 파생상품 펀드에 대해서 잘 마무리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네, 준비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과목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과목은 파생상품 펀드입니다. 25문제가 출제되는데 법규에서 7문제, 파생상품 펀드 영업과 관련된 게 8문제, 그리고 파생상품 펀드 투자와 리스크 관리에서 10문제입니다. 자, 공부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파생상품 펀드의 투자와 리스크 관리 부분은 내용도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고 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배점이 가장 높아요. 10점이죠. 가장 높은데 법규나 파생상품 펀드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작아요. 상대적으로. 특히 법규는 분량에 비해서 출제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파생상품 펀드에서 여러분 시험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는 법규는 무조건 다 맞는 전략, 그리고 그 다음에 영업을 집중 공략하고 투자와 리스크 관리는 여러분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제낄 건 제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나가는 게 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파생상품 펀드 투자 리스크 관리 부분을 잘 배워두시면, 특히 투자 부분을 잘 배워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자격증 공부할 때 파생상품과 관련돼서 이제 중복돼서 파생상품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건 그때 가서 할 얘기고, 우리 시험에 파생상품 펀드에서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과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출발할게요. 자, 먼저 파생상품 펀드 법규입니다. 자, 우리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에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초과손실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증권으로 분류하고요.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파생상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그만큼 위험한 거죠. 자, 어쨌든 증권은 또 자본시장법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죠. 채무증권, 채권 같은 거죠. 지분증권, 주식, 그 다음에 수익증권, 이건 수익증권은 이제 펀드, 파생결합증권, ELS 같은 거, 그 다음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 DR, 이런 것들이 자본시장법상 원본의 초과손실 가능성이 없는 거, 즉 원본 손실 가능성만 있지 초과손실 가능성은 없는 증권으로 분류하고요. 반면에 파생상품은 선도, 이게 선도가 이제 장내에서 거래되면 선물이라 하고, 그 다음에 옵션, 수합, 그리고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투자상품을 분류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파생상품 펀드. 자, 우리가 다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자본시장법상 우리 펀드의 분류에서 주된 투자 대상 자산에 따른 펀드의 분류, 즉 펀드에서 주로 무엇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펀드를 5가지로 분류하죠. 증권 펀드, 부동산 펀드, 혼합자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MMF,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는데 어디에도 파생상품 펀드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파생상품 펀드를 배운다는 얘기야. 이거는 법상의 구분이 아니고 바로 실무적으로 파생상품 등이라는 파생형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생상품 펀드라고 할 때는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입니까? 증권입니까? 증권에 들어갔죠? 원본의 초과손실 가능성은 없는 증권으로 분류했어요. 그렇다더라도 펀드 재산의 적어도 절반 이상을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는 우리가 파생상품 펀드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파생상품 매매, 아까 선도, 옵션, 수합 같은 거, 이거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파생상품 펀드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생상품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주된 투자 대상 자산에 따른 구분에 펀드의 종류는 해당하지 않지만 우리는 무엇을 파생상품 펀드라 한다?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우연평가액이 펀드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파생상품 펀드라고 한다. 수치 기억하시고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 시에 이제 각종 운용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종목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각 펀드 자산 총액의 3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원래는 증권은 10%까지 투자 가능하잖아요. 근데 파생결합증권은 30%까지, 종목당 30%까지 자산 총액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요거 사모펀드는 100%까지도 가능하고요. 장외 파생상품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매매는 금지가 됩니다. 장외 파생상품 매매는 적격 요건을 갖춘 자와만 장외 파생상품 매매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모펀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사모펀드는 대부분의 규정들이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런 건 특히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모펀드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우연평가액이 각 펀드의 순자산 총액의 10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가 됩니다. 사모펀드나 전문 사모펀드는 400%까지 가능합니다. 사모는 400%. 일반적인 파생상품 펀드인 경우 우연평가액의 순자산 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 파생상품 투자 시에 우연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자, 이건 마무리 특강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다 중요한 겁니다. 마무리 특강. 우리 1시간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들은 뭐 별도 얘기가 없어도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격파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이건 더더군다나 중요합니다. 앞에서 계속 우연평가액 나왔잖아요. 우연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우연평가액은 명목 계약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목 계약금이라는 건 파생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한다. 어떻게 다르게 산정하느냐? 이렇게 다르게 산정하고 또 그 외에도 많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도거래인 경우에는 우연평가액을 기초자산 가격에다가 거래량, 우리 파생상품은 이제 계약수를 따지죠. 그래서 가격, 수량, 그럼 금액이 나오죠. 근데 이게 만약에 포인트 이렇게 계산되면 금액으로 환산하려면 뭐가 있어요? 승수가 있죠. 예를 들면 코스피, 뭐 선도는 코스피 100은 아니지만 코스피 200 선물이다. 그러면 25만 원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즉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한 승수를 곱해주고 이건 상품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도거래인 경우는 우연평가액을 이렇게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옵션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하죠. 콜 옵션이든 풋 옵션이든 매수한 거는 옵션의 가격, 프리미엄에다가 계약수를 곱합니다. 이 가격, 금액으로 표시된 가격에다가 계약수를 곱해서 옵션 매수의 우연평가액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풋 옵션 매도인 경우에는 행사 가격에다가 계약수 곱하고 승수를 곱해서 우연평가액을 계산해요. 그럼 결정적으로 콜옵션 매도는 여러분 콜옵션 매도의 손익구조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저 나중에 뒤에서 이제 옵션 배우잖아요. 그래서 콜옵션 매도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즉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론적으로 무한대잖아요. 주가는 무한히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나니까 콜옵션 매도는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 가격 중에 둘 중에 더 큰 가격에다가 계약수 곱하고 승수 곱해서 우연평가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초자산 가격하고 행사 가격 둘 중에 큰 것 중에 흥가하고 계약수 승수를 곱해서 콜옵션 매도의 우연평가액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맥스라는 건 맥시멈입니다. 둘 중에 큰 거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옵션 합성 거래는 최대 손실 금액을 우연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생상품 펀드의 위험지표 같은 것들이 뭐가 있고 이것도 공시할 의무가 있죠. 자, 공시대상 위험지표에는 계약금액, 만기 시점 손익구조,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펀드 재산의 손익구조 변동 또는 value at risk라고 하는 바, 이걸 우리가 최대 손실 예상금액이라고 합니다. 바를. 그래서 최대 손실 예상금액 이런 것들을 공시해라. 그 다음에 파생상품 펀드의 투자자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적정성 원칙.
파생상품 등 해가지고 파생상품 등에 관련된 원칙이 적합성 원칙이 아니고 적정성 원칙이라고 하죠. 적정성 원칙. 그리고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펀드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마련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등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이, 차등을 두면 안 되지 해가지고 시험에 틀린 거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요 파생상품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만들어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투자 권유 위탁 제한, 즉 권유도 제한한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 대행인한테 투자 권유를 위탁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에 대행인이 있고 펀드도 대행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생상품 펀드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없다. 여러분, 파생상품 투자 권유 대행인 있습니까? 없어요. 파생상품 투자 권유는 자문 인력만 있죠. 그게 바로 요 파생상품 펀드에 대해서는 대행인에게 위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생상품은 대행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법규를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에 파생상품 펀드에서 이번에는 파생상품 펀드 영업입니다. 즉 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영업은 이 영업은 즉 뭐 영업이라고 말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각종 파생상품 펀드 즉 무엇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들이냐 해가지고 그 종류, 파생상품 펀드들의 종류들이 쭉 10몇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품의 특징, 성격을 잘 잡아낼 수 있으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주가 연계 상품입니다. 즉, 주가에 연동돼서 이제 수익이 결정되는 그런 상품이죠. 여기에는 ELD, ELS, ELF가 있는데, 여러분, ELD는 파생상품 아닙니다. 정기예금이에요. 즉 은행에서 발행하는 정기예금입니다. 이거는 Equity Linked Deposit 해가지고 ELS가 바로 파생결합증권이에요. 요게 파생결합증권. 이건 투자 매매업자로서 증권사가 발행을 하고요. 반면에 ELF는 Equity Linked Fund입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수익증권을 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하면 즉 펀드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집합투자업자 즉 자산운용사가 발행을 하는 거죠. 수익은 여기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하지만 펀드는 항상 실적 배당이죠. 여기는. 그리고 ELD는 은행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100% 원금 보장을 법으로 해줍니다. ELS는 원금 보장 구조로 만들 수도 있고 비보장 구조로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 요새 나오는 것들은 원금 비보장 구조로 만들죠. 근데 보장 구조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법에 의해서 원금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투자매매업자 즉 증권회사 자체 신용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ELF는 보장이라는 말을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보존 추구한다 아니면 비보존이다. 그리고 ELD는 정기예금에서 이자 받는 거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로 과세를 하고요. ELS에서 수익 난 건 배당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펀드도 배당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합니다. 차이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워런트 수익 구조와 관련된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워런트가 원래는 이제 신주 인수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옵션과 거의 똑같은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콜 하면 상승형, 즉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이런 형태. 풋 하면 하락형, 하락할 때 수익 난다. 디지털 하면 이진법, 0과 1.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상승형이든 하락형이든 일정한 쿠폰이 수익률입니다. 수익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거. 즉